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중 논의 중인데요. 국가 채무 비율 확대와 증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도 관심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재정 운용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으면 좋겠다. 1, 2차 추경 23조 원 정도 됐으니까 그보다 규모가 뛰어넘어야 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 위기 도약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 이런 발언이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네. 오문성 회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재정전략 모두 발언.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상했던 대로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았는데 이 코로나19가 오고 이후에 훨씬 더 나빠졌죠. 급속도 나빠졌죠.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재 팬데믹 현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쓸 때는 되게 많아졌는데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아마 청와대와 이 정부 다 이 고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는다면 쥐어짜야 되겠죠. 우리 살림을 좀 줄이자 하는 얘기가 아마 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재정 전략을 총동원하자. 이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을 그래도 고려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지혜롭게 3차 추경이 가지 않을까. 저 말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전략경제회의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여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정치에서 들어오면은 각 지역구에 수건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면서 가자. 이런 거는 정말 기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좀 가자. 이런 쪽이 아니겠나라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저기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가 대통령의 어중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저런 옛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무슨 회의를 하면 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립적인 교수들을 그 가운데 딱 앉혀놓고 양쪽에 이야기하고 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신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계 연구 경향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런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관료도 가족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 했다가 뭐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기재부 부총리는 부총리께서는 연세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밑에 있는 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정을 생각하면 뭐 대통령 말하는데 쉽게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게 그런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 고려하자라는 말이 왔으니까 조금 더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 악화하는 목소리를 의식해서 정부부터 이제 지출 구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포인트 핵심은 지금 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 막 거기 놓여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더 지금 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지 지금 국가 채무 상당히 걱정하는 수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년도에는 40%가 무슨 근거냐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도 들리고. 작년 2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작년 2회에서 작년이죠. 40%를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OECD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우리 국가 채무가 이제 D1, D2, D3라 해서 각각의 종류,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 OECD에서 쓰고 있는 기준은 D2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보통 D1 기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D1, 어떤 차이가 D2가 있나요? 예, D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희 정부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채무, 네. 요게 이제 D1이고요. 이 D2에는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고요. 이 D3에는 D2에다 또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될 수 있으면 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표시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 40%라는 어떤 그 채무 비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채무 비율에 대한 성격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각 나라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GDP하고 그걸 국가 채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이 자꾸 국채를 자꾸 발행하게 되면 이 분자가 커지겠죠. 네. 하지만 이 GDP가 성장이 빠르면 그걸 커버하고도 금액이 커지니까 국가 채무 이제 증가 속도가 낮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230%가 220% 이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그 국가에서 발행한 그 국채가 대부분 일본인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0%라는 기준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이거 기준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하지만 나름대로의 사항은 서로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제일 지금 현재 국가 채무 비율에 우리가 불리한 게 어떤 거냐면 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예. 네.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재정 지출이.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 복지 관련해서.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40%다 뭐 60%다 이 부분을 꼭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잘 봐서 해야 되겠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크게 지금 예. 높지 않습니다. 순위적으로는. 예, 예. 이미 뭐 40%는 이제 깨졌고 예, 예. 지금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비율은 낮지만 한국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뭘 비교를 할 때 선진국을 이제 두고 비교를 하는데 예, 예. 사실 아까 우리 오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선진국 OECD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3만 8천에서 3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3만 2천 불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우리가 3만 9천 불 정도 갔을 때에 얼마만한 속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GDP 대비 부채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그거는 대강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제 학자들이 예. 그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안 하고 자꾸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1인당 부소득이 올해는 이제 달러로 생각하면 3만 2천 불 정도로 지난해보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3만 8천 불까지 가면 사실은 우리 GDP 규모도 늘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GDP 규모가 늘어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세수를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예. 그러면 그 나라가 최대 앞으로 GDP를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오 교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란 말이죠. 예. 저출산 오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잠재 GDP 규모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잠재 GDP 규모를 우리가 3만 8천 불 정도 갔을 때 지금 대통령께서 40%가 뭐냐? 오케이, 45%의 부채 비율이 되더라도 분모가 커지게끔만 해낼 수만 있으면 지금의 이제 우리의 부채 비율은 문제가 안 생겨. 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이 네. 지금 부채 비율을 올리면 나중에 부채라는 것에 악순환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나온 경제 상식 가운데 어떤 상식이 있느냐? 채무를 올리면 어떤 그 맥시멈 포인트에 가면 그다음부터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이 자체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이 부채 비율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을 올리더라도 아까 오 교수 말한 대로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되면 좀 덜한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0에서 60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부담이 생겨가 떨어지잖아요. 예,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 상황이 OECD 가운데 굉장히 건전한 상태라고 그렇죠. 평가를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 지표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국제금융에서는 그게 원재라고 해요. 오리지널 원재? 씬이라고. 왜 원재란 말이 뭐냐 하면 한 나라가 기축통화국가냐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예.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오케이 100% 110% 관계 값어요. 왜? 그런 나라는 국채를 찍어내면 대부분이 50~60%는 해외 투자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비기축통화의 국가는 돈을 찍어내면 국내에서 도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사줄 만한 여력이 생기느냐.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한 가운데 유일하게 행운이 하나 있어요. 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부채 비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인플레이션 텍스가 생기거든요. 예. 이를테면 뭐 우리 저 월급이 실제로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300만 원 되니까 세금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 다행히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야. 제로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별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실질 성장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가운데 두 가지 관점에서 예. 예. 우리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뉴딜이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루즈벨트 같은 경우 4년 5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뉴딜 성과라는 게 4년 5년 뒤에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성과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는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OECD와 비교해서 그냥 지표상으로 우리의 부채 비율은 OECD 국가보다 건전하다. 예. 이거는 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 국제 시장에서는 예. 부채 비율보다도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 그 국제 금융 기구들도 네. 신용평가 회사들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40% 이상 올라가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자칫하면 신용 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기도 했었죠. 예, 우리가 네. 뭐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네. 예전에 우리 연역적으로 보게 되면 EU가 처음에 발족을 할 때 EU에 그 조인하는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한 60% 정도로 하자고 이렇게 한번 오파를 내고 예.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조인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됐던 게 이태리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 EU가 처음에 자기들한테 조인시킬 때 그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가 채무 비율 60%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40%랑 한 20% 정도 이게 낮단 말이죠. 아마 우리가 이제 40% 한 것도 처음에 시작은 아마 거기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어떤 그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그 나름대로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고령화 속도 다르고 그 경제 성장률 틀리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룰은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 국가 채무 비율 필요 없어.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조절하고 이게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 국가 채무를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실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세수가 현재 지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 그 모자라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룸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다만 이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계속 지금 그 한국은행이 비카시라고 해서 계속 그 금리를 다운시키고 있잖아요. 다운시켰는데도 그 다운시킨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계속 우리 국채
계속 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영향을 잘 주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어찌 보면 이번에 국채 발행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아마 한국은행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이거 방송에 나와서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도대체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60%가 무슨 근거냐. 이럴 때 이제 우리 EU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EU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EU는 그때 유로화라고 하는 기축통화권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0%를 한국 경제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축통화로 편입되는 국가에서의 60%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로컬 커런시예요. 네. 원재가 있는 국가 우리가 이제 비기축통화 국가를 갖다 원재가 있는 국가라는 거거든요. 네. 태생이 태생이, 우리나라 네. 그걸 갖다 이제 원재 예.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원재 때문에 오리지널 씬 때문에 네. 외환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TV를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국제금융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OECD EU권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예.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숫자의 근거가 뭐냐? 40%, 60% 할 때 어디에 도대체 이 숫자의 근거가 있느냐고 할 때 60%라는 숫자가 있다. 그 숫자는 EU 가입할 때 국가들의 규율 숫자다. 제가 이런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한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우리는 얘보다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 교수님 말씀이 나도 좋아하는데 그 말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하시는 분이고 금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EU 국가들이 이 60%를 설정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은 유로라고 하는 기축통화 국가에 편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1970년대, 69년도에서 70년대 우리 오 교수 그 시절 대학을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 때는요. 대학생 가운데 외채 걱정 안 하면 대학생 자격을 인정 못 받을 정도로 네. 외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외채 관리를 잘하는 바람에 외채 위기가 없이 갔어요. 외채로 또 경제 발전을 그렇죠. 하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을 생각을 잘 해보면 국가 채무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잘 해내려면 결국은 69년에서 70년대, 78년대 심지어 제가 83년도 유학을 갔었는데 84년, 85년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네. 외채가 많은 국가로서 위험한 국가가 어느 국가냐라고 학생들에게 손 들어보게 했어요. 그랬을 때 1등이 브라질, 멕시코, 한국이 4등 내정 5등에 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외채 위기를 넘기고 성장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60%의 근거가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69년에서 80년대까지 외채가 높은 국가로서의 위기를 겪지 않고 넘어갔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저력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갖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근데 또 예전에 그 우리 재정 준칙을 만들려고 우리가 국가 채무비율 45%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던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건 무효로 됐죠. 네.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처한 국가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키 커런시냐, 우리가 기축통화냐,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냐, 늦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 문제지. 그냥 우리가 40%, 60%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게 재정 운용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정부 지출이 얼마나 되고 빚은 어느 선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채무비율 관리가 불가피하게 우리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국가 채무비율을 무시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수준을 정해야 되느냐? 그래도 과제가 아닐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은 민간 부분 자체가 거의 샷다운 됐지 않습니까? 네. 거의 클로즈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두 가지의 국가의 역할에 부닥쳐 있습니다. 하나는 셧다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과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이 산업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예.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두 가지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업무 가운데서 정말 지금부터 이 경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산업 가운데서도 어떤 산업은 고리가 한번 붕괴가 되면 예. 그 고리를 회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급 체인이 한번 뭉개지면 이거 우리 겪어봤잖아요. 예. 우리 산업화 겪어봤단 말이죠. 그런 것은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정말 배려를 하고 투입을 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주어진 자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만족할 것이냐는 정말 지혜로운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때는 예. 국민들의 합의를 좀 불끈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쓸 돈은 많은데 세수는 적다 보니까 증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KDI가 불을 지폈는데 증세 어떻게 보십니까? 증세 논의는 당연히 네. 나와야 되는 논의인데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의를 굉장히 그 말을 하기를 겁을 내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는 좋은 시기다 지금.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예. 현재 선거가 지금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 직전엔 절대 우리 이 증세 문제를 얘기 안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증세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부가 쓸 돈은 뻔한 겁니다. 예. 세금으로 안 걷어들이면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사정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나름대로 법인세 같은 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 경기랑 직접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올렸잖아요. 네. 법인세를 올려도 세율을 높여도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 줄어듭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 우리 그렇죠. 그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세금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든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다만 이 증세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순위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놀라실까 봐 말씀 못 드리는데 네,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부가가치세를 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부가가치세요? 이 부가가치세를 건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네. 지금 소득세 우리 꽤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높였고요. 이 정부 들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법인세는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걸 또 높였어요. 높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정말은 우리가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합니다. 적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10%거든요. 네. 우리 EU 쪽으로 가보면 유럽에 가보면 전부가 15%면 20% 이래요. 지금 일본도 지금 계속 아베가 높여서 실패했는데 네. 시기를 잘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보통 혹자들은 계속 그 통일세로 남겨두자는데 통일은 통일이고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그걸 계속 남겨놓습니까? 네.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왔고요.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적인 수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태도는 그런 어떤 그 현금으로 쓰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게 소비를 잠깐 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그 기업의 그 먹거리 자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그것도 조금 선별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줄을 자르다 보니까 줄 자르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남들이 하도 소리가 많이 날까 봐 이제 그것 때문에 빨리 줘버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학 회장님께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목 가운데는 부가가치세율을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을 한국의 경제 구조로 보면 예. 세금을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새로운 세원. 네. 우리가 이제 의무지출 비율 이런 거 보면 페이고잖아요. 네. 페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불한 것을 미래에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 저출산은 뭐냐 하면 젊은 세대가 후세대를 안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후세대를 안 놓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자기들이 먹고 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미래에 태어난 인구는 적은데 전부 다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미래 세잖아요. 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양가족세라는 걸 만들면 못 된다 생각해요. 부양가족세.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저출산 고령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고령화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버는 돈은 다 소비로 쓴다 이거야. 상당히 그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네. 이 사람들은 나중에 65세가 넘어서 어떤 기초생활연금이라든지 네. 이런 거 등등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에 자기가 받을 수익을 지금 자기의 노동하는 동안에 좀 내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예. 사람들이 막 웃는데 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미국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이전에 고액 연봉자들의 세율이 아주 높아요. 예. 그런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세율이 확 내려가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세원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러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어떤 형태의 어떤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뭡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하에서 휴직, 지금 우리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휴직하신 분이 160만 가까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고용 통계를 보면 그냥 쉬었음 하는 사람들이 네. 한 유족으로 230만 명이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현재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운이 좋고 행운입니다. 그러면 공공 부분에 있거나 정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에게 연말 보너스 우리 반납하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휴직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월급이 2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사실 공감대가 있거든요. 민간 예. 부분 같은 데 보십시오. 다 이 휴직을 갖다 2분의 1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 교수님도 정부가 강도 높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일단 강도 높은 그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자기부터 먼저 해야지 네. 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그런 의미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정부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예산에서 쓸 여러 가지 어떤 그 건 중에서 프라이오리티가 있을 거라고 해요. 우선순위가. 예. 우선순위 좀 뒤지는 건 전부 지우자는 겁니다. 아주 불효불급한 거. 급한 거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 상황이니까 전시 상황에는 먹노도 좀 줄이고 뭐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아주 우선순위로 쭉 나열하면 순위가 좀 밀리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늦게 쓰자는 그런 의미로 쓰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민간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의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